그래서 그 원족보에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은 이번 정부가 그 포용적 성장에 대한 족보를 본 적이 없다. 임금주도 성장론의 결론은 임금은 자본주의에서 받는 사람은 소득이고 주는 사람은 원가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기능이 있고, 그래서 개방경제에서는 임금을 많이 올려버리면 수출이 안 되고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 쪽에서 늘어나는 긍정효과보다 수요가 줄어주는 그쪽이 있어서 정상 작동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개방 경제에서는 순수출 효과가 국내의 소위 소득주도 효과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방 경제에서는 소득주도, 그러니까 임금주도 성장이 아니라 이익주도 성장이다.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남아야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ILO의 경제학자들마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임금주도 성장론이 현실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언제 되느냐? If all countries pursue pro-labor distributional policies simultaneously, even countries that are profit-l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친노동 경제 정책을 동시에 쓴다면 그러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실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공산주의가 그 마르크스가 꾼 같은 공산 계급혁명의 일장 독재가 되면 쓸 수 있는 얘기다, 그런 얘기인데, 공산국가가 내도 나라별 이익 생각 안 하고 노동자 계급 생각해서 똑같은 경제 정책 안 쓴다는 거 그 소련 경제블록에서 다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그 최저임금 올린 게 일자리가 얼마나 줄이고 그랬는지 최근에 과학적으로 분석한 논문들이 있어서 그 논문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최저임금 조금 올리는 게 부작용 없고 뭐 사람들 소득 올려서 좋다, 이런 보고서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 올려도 괜찮으냐, 그런 얘기는 어느 경제학자도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국회 나가서도 왜 쨍쨍하게 시간당 8,000을 줍니까? 한 10억쯤 주지, 그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도 과도하면 부작용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온천물이 좋다고 우리가 뜨거운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거시경제가 튼튼하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그 신용도도 상당히 높고, 그 지난번에 제가 왜 남의 자랑을 가지고 이낙연 총리가 지네가 잘했다고 자랑하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지금의 그 신용도가 제일 높은 거 올라갔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고, 지금 하방 위험성만 커지고 있는 거죠. 수출 그간 잘했죠. 근데 이번 정부 때문에 수출 잘한 거 있나요? 다 앞에서 쭉 잘해왔던 거죠. 그런데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게 고용 효과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있고요. 1사분기에 시설 투자가 10% 이상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그 다음에 공장 가동률이 계속 점진적으로 줄고 있고,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안 하고 있거든요. 소비 절대액이 늘어나는 걸 가지고 소비가 좋다고 그러는데, 1인당 지출액, 즉 기업이 벌어 들어온 가처분 소득 중에서 소비를 얼마나 쓰는 거 보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벼랑끝으로 뚝 떨어지죠. 그래 지금 그래주얼리 서든이 가고 있는데, 이제 그래주얼리 가고 있으니까 서든이가 눈에 안 보이니까, 벼랑 끝이 안 보이니까 좋다고 자꾸 우기고 있거든요. 예.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기업 갭수가 무지 많은데 다 자영업이 많아서, 전 세계에서 기업을 자영업까지 다 치면 기업 중에서 1인 기업, 고용 하나도 없는 1인 자영업자 비중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는데, 제일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한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체코고 슬로베키아고 그러죠.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최근 가입하게 있는 동유럽 국가들, 산업화에 성공하지 못했던 국가들하고 한국이 같은 수준으로 1인 자영업자 수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규모가 작으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업 수가 한 300만 개가 되는데 일본이 300만 개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3배니까 기업 하나에 대한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 되고, 미국의 6.6분의 1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자영업 천지의 나라였고, 제가 이 도표도 여러 번 보여드렸죠. 그 OECD 국가 중에 250인 이상의 대규모의 기업에 종사하는 고용 비중이 저기서 주황색으로 나타난 건데, 제일 오른편에 보시면
그리스하고 한국이 유일하게 10%대의 작은 인원이 250인 이상, 즉 중견기업 이상의 근로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적다. 왜 적냐는 거죠. 왜 적냐?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동 구조가 소득은 선진국인데 고용 구조는 아주 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구조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왜 적은가에 대한 진단을 해야 원인을 나올 텐데 저렇게 중소기업 49인 이하의 전체 고용자가 70%로 밀집되어 있는 나라가 그리스하고 우리나라 뺏긴데 거기다 최저임금을 확 올려버리니까 부작용이 딴 데보다 크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한 시간에 벌어오는 그 금액이 이쪽에 보시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보시면 경이적으로 수직 상승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동그라미표에 최근 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그린 그림이 오른편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 생산성을 보면 증가하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고 완만하게 내려가거나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재느냐도 또 많이 다른데요. 수입 시간당을 재는 거가 지금 보여드린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 생산성을 한 시간 한 사람이 얼마 벌어들이느냐 아니면 전년 대비해서 노동생이 얼마나 하면 일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전체가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총액으로 몇 퍼센트 올라가는 거하고 1인당 또는 시간당 올라가는 얘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동 인구가 계속 늘어왔기 때문에 1인당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도 전체가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노동 시간당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내려가는 이유가 당연합니다. 뭐냐면 아까 보였던 4대 제조업이 월급을 많이 줬었거든요. 조선업 같은 데서 또는 자동차에서 공원들도 거의 1억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다가 실직을 하고 나면 회사 다닐 때는 8시간 가서 일하고 주말 놀았는데요. 자영업을 하면 하루에 막 14시간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1억을 버는 게 아니라 자기 전화를 때려 벗는데 소득은 뭐 기업에 다니는 평균적인 근로자 소득보다 낮으니까 4, 5천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8시간에 1억 받던 사람이 14시간 일하고 4, 5천만 원 벌면 시간당 노동 생산이 떨어지고 그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계속 올라가려면 어떤 제조업이나 어떤 산업에서 고용이 줄더라도 그거보다 월급을 많이 주는 다른 쪽에서 많이 생성이 돼야 그게 가능한데 우리나라 보시면 최근에도 뭡니까? 젊은이들이 창업해가지고 차량 카풀하겠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도 못하게 만들었죠. 이제는 합법적으로 저거 되는 타다도 지금 내쫓겠다고 시위하고 분신자살하고 이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투자 제일 많이 받는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 100개를 갖다 놓고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나 조사해보니 맥킨지에서 28개 정도만 사업이 가능하고 대부분은 반 이상이 불가능하고 조건부로 부분적인 사업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는 지금 새로운 산업혁신을 거부하는 사회가 됐죠. 대기업 유통업체가 신규점 못 만들어 놓고 자영업자들 보호한다고 해서 사회 경제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자영업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고용을 늘려줄 거고 거기 가서 취업하고 싶은 젊은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산업의 신진대사를 정지시켜 놓고 망할 기업들한테 계속 니네 망하지 않게 도와줄게. 그게 우리나라의 자영업하고 중소기업의 보호 정책입니다. 이 정책 하에서는 큰 기업이 나올 수도 없고 우리나라 좋은 일자리 해결할 방법도 없다. 대기업이 기업을 못 만들게 문어발 확장을 한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있다는 얘기 자체가 경제 원리상 아주 몰상식한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있고 자영업 적합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하고 자영업 적합업종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기기 전에 커피를 누가 팔았나요? 다방이라고 하는 자영업자가 팔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기준으로 하면 다방은 자영업 적합업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수준 좋고 깔끔한 좋은 커피숍이 생길 리도 없고 지금처럼 커피 많이 마시지도 않죠. 옛날 다방이 그 커피 팔던 회사 장소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얘기로 하면 성희롱 파는 회사였습니다. 다방 레지라고 해서 아가씨들 앉혀놓고 거기다가 그분들이 그 성추행하면서 사먹던 데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업 때문에 그 뭐 콩나물,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만두를 해외에다 조 단위로 수출합니다. 그걸 중소기업 적합협정으로 내비뒀으면 해외에다가 1조, 2조씩의 만두 수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 우리가 스위스 명품 시계를 만들면 경쟁해서 팔 수가 있습니까? 300년 전서부터 브랜드를 쌓아온 거고, 도제제도 하에서 마스터들을 길러가지고 만드는 시계인데,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카시오가 전자시계 만들어서 팔았죠. 이건 새로운 시계이기 때문에 혁신이 이루어졌게 된 거지, 시계 시장이 비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새로운 혁신에서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카시오도 못 팔죠.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시계를 팝니다. 스마트 시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진단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글로벌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진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를 오늘에 이어서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번 이 의문을 좀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성노조도 재벌 독과점도 없는 나라들, 그리고 일을 조금 하는 나라들은 다 행복하고 청년 실업에 문제가 없냐? 월라벨의 제일 반대가 프랑스죠. 한 3개월씩 베케이션 갈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프랑스가 어떻습니까? 여기 왼쪽 그림에 보여드린 게 뭐예요? 소위 노랑조끼 운동이죠. 그 자부심이 있는 문화유산인 개선문에다가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불을 일으키고 손상을 입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잘 따라주고 중소기업하고 임금 격차 없다 그러는 일본이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융성했습니까? 쪼그라들었습니까? 엄청 힘들게 살아왔죠. 그러면 우리의 경제 문제를 다 특정 재벌이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강성노조가 일으키라고 얘기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의심을 품어봐야 되죠. 왜 다른 나라들 선진국은 다 어렵다 그러나 어디 지금 가서 청년들이 마음에 만족하는 일자리가 풍부하다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미국도 그렇게 49년 최저 실업률이라고 그러는데 대졸 졸업생들은 아직도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왜? 생기는 일자리마다 자기 기준의 수준에 안 맞는 일자리거든요. 일본 일자리 없어 난립니다. 그런데 대졸 신입사원 급여가 우리나라의 돈으로 150만 원이 안 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고물가 국가에서. 근데 어떻게 그러면 왜 일본이 그렇게 신나고 완전 고용 상태면 왜 젊은 세대를 가지고 초식동물이라고 비아냥을 하죠? 그렇지 않죠. 일본에서 그렇게 인력이 모자른데 왜 1년에 800명씩, 500명씩 바로사로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심장병이나 이런 거로 스트레스로 죽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잘 어렵다. 제가 보여드리는 건 지금은 이제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OECD 국가의 청년 실업률입니다. 한국이 뒤에서 낮은 쪽에 속해요. 그러니까 저 위쪽에 가시면 우리가 맨날 분배 잘하고 있다는 벨기에, 핀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아일랜드 이게 다 지금 오른편에 있잖아요. 그리스하고 스페인, 이탈리아만 높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프랑스 저렇게 높죠. 밑비에서 5번째죠. 7번째가 벨기에죠. 그 다음이 핀란드죠. 터키, 룩셈부르크, 스웨덴 여기까지 다 높죠. 스위스도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뭔가가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선진 경제가 다 어렵다라는 걸 의심 삼을 수가 있죠. 2016년에 맥킨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을 기르는 세대라고 하는 Poorer than their parents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선진국에서 가계 소득이 감소하거나 정체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Flat or Falling Incomes in Advanced Economies 이렇게 돼 있죠.
그 오른편에 보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에 각 나라에서 경제성장만큼 가계소득이 못 따라 올라가거나 후퇴한 가구가 몇 퍼센트가 되나 보면 이탈리아가 97%고요. 미국이 81%고 프랑스가 63%입니다. 스웨덴이 예외로 적어서 20%거든요. 근데 스웨덴도 그전에는 0.2%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전체를 이렇게 25개의 선진 경제를 다 따져봤더니 국민소득만큼 가계소득이 못 올라간 게 65%, 70%가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다 어렵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OECD에서 중산층이 찌그러들고 있다. 더 스퀴즈드 미들 클래스라고 하는 언더 프레셔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각 나라에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 가지고 또 진보 진영에서 난리를 쳤는데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블룸버그가요, 미국에서 딱 또 어떻게 나왔냐면, 아니 중산층뿐만 아니라 중상류층도 힘들어, 이렇게 보고서를 미국에서 냈거든요. 아메리카에서 upper middle class feeling the pinch too 이렇게 돼 있습니다. 꼬집혀서 그러니까 압력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상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들이 보면 제가 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빈부격차 확대를 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선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세상이 왜 빈부격차가 확대된다라고 하는지 설명하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된 논문을 한 300편도 더 읽었는데 그걸 정리해보면 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준다. 겁니다. 제조업이 그래도 좋은 일자리고 월급 많이 주는 거잖아요. 현대자동차하고 노조는 맨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조선업 들어갈 때는 별로 작은 회사였는데 그게 세계 1등이 되니까 그 안에 있었던 용접공들도 다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거기서 일자리 없어지니까 우리 어렵죠. 제조업 일자리가 줄면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비중이 서비스업은 학력 간 임금 격차가 매우 크다. 이게 이제 임금격차 확대고, 두 번째는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일자리가 이동한다라고 하는 게 또 어려운 일이고요. 세 번째는 1등 기업이 이익을 다 가져가서 1등 기업하고 2등 기업하고 임금격차가 커지면 그게 소득격차 확대가 된다. 이런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이어지는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 재점화에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인식이 너무 내부지향적이다. 내부의 모순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고 빈부격차가 경제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원인인 것처럼 선동을 해왔는데 우리네 경제의 빈부격차, 소득격차의 크기는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거하고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선진국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만 찾아가지고는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 글로벌하게 어떤 변화 속에 있는가를 한국 경제를 들여다보고 그러고 내부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진짜 문제 해결책이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글로벌하게 일어나는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거가 다 끝난 이후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럼 한국은 무엇을 고치면 지금보다 경제가 나아질 건가, 해야 될 개혁의 대상이 뭔가를 하나씩 살펴보는 식으로 한국경제 재점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